아버지가 설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건축가가 없었어요. 근데 정림이라는 데 혹시 아냐고. 그래서 이름은 정림 들어봤죠. 대학교 때부터 그래도 몇몇 사무실 중에 하나니까 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정림 대표를 잘 안대요. 그래서 너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한번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설계사무소 그냥 뭐 백으로 들어가 그 월급도 잘 안 주는 데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여기 뭐 질문지였던데 한전에 들어가게 된 거는 그냥 군대를 갔다 와서 뭘 할지를 정하려고 군대를 안 가고 이제 대학교 4학년까지 졸업을 해서 그런데 그 친구가 군대를 안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특례보충역이라는 게 생겼는데 한전에 들어가면 군대를 안 간대.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제 한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때 이제 한전이 발전소를 많이 짓고 막 그럴 때라서 그게 이제 방위산업체는 아니고 방위산업체가 가면 그때도 군대를 안 가는 길이 있었는데 건설 쪽에서 이제 기간산업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전이 처음으로 보충력제를 만들었었고 내가 일기였어요. 그래서 군대 대신 이제 5년 동안 한전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그 정림은 뭐 그때 이제 설계사무소에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안 가고 한전에서 5년 근무를 했고 5년 근무가 끝나는 날 사표를 내고 뭐 군대 연장 근무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사표를 내고 이제 나오고 설계사무소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한전에서 일이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내가 아파트 설계도 직접 해봤고, 그러니까 다 외주를 주는데 그냥 굳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조그만 거 24세대짜리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구조 계산도 내가 직접 하고. 그런데 그때 설계사무소가 한 일들을 보니까 너무 잘하고 나는 너무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전문성도 없고 특히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설계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사무소를 알아보던 중에 원도시 건축에 이제 친한 친구가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제대를 할 때 원더시 건축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뭐 견적도 할 줄 알고 뭐 구조도 좀 알고.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뭐 원더시가 설계했던 건물에 유리창이 다 깨졌던가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이게 뭐 설계 잘못이다 아니면 거기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축 일반에 대해서 시공도 좀 알고 이런 애가 필요했던 차에 나를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원더시 건축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원더시 건축에서 그야말로 저기 사건 해결사 설계는 제대로 못하는데 뭐 구조 얘기 나오면 구조도 조금 알고 뭐 시공 얘기 나오면 시공도 조금 알고. 그래서 민영희 선생 그때 사주셨었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8개월 근무를 하고 사실 외국 유학을 갈까 말까 그러던 차에 그냥 토플 시험을 봐놨던 게 있어서 나는 그때 설계를 배우고 있을 때 재밌었는데 그 친한 친구랑 이제 술을 먹고 술 한잔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은 내가 유학 가는데 거기서 어드미션이 왔다 그랬더니 걔가 당장 가라. 자기 같으면 당장 간다. 그리고 너는 이미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 거기 가서 좀 새로운 거를 배우고 와야 그래도 좀 더 빨리 앞장서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그 친구 말 듣고 유학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친구가 뭐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잘 듣는 타입.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정림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건축 비평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냐면 내가 어떤 집이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러 가기 전하고 그때 이제 피터 아이젠만이라고 그 이제 말하자면 이상한 건축을 디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해서 이제 해체를 했던 분이니까 그분은 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내가 이쁘다는 집하고 그 사람이 좋다는 집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집이 좋은 집이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좀 글을 쓰면서 좀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건축에 대해서 내가 쓸 때 이제 뭐 꼬르비제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팔라디오도 보고 이제 그런 그 건축 역사 책들을 뒤져가면서 그 집을 내 색깔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제 작품들을 보는 그런 것들을 좀 훈련하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글을 쓰니까 그때 건축 비평이라는 게 대부분 사실은 칭찬하는 글이에요. 내가 작품을 하면 내 친구를 불러서 나 이 글 좀 써주라 그러면 이제 걔가 막 너무 좋아 이 집. 그러니까 건축 책을 보면 외국의 건축 비평지를 보면 굉장히 신랄한 비평들이 많아. 근데 우리나라 건축 비평지를 보면 우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말들이 막 무슨 시적이고 철학적인 말들이 막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집에 대한 비평 글은 별로 없고
칭찬 일색이고 뭐 이래서 이제 좀 까는 글들을 지금으로 까는 건 아닌데 그 당시로 보면 좀 까칠한 글들을 좀 썼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정림건축 작품에 대해서 크리틱을 써달라는 요청이 와서 쓰게 됐는데 그때 와서 봤을 때 그때는 이제 김정식 회장님은 못 뵀고 방철린 선생을 뵈게 됐는데 그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본부장이에요. 근데 정립에 와서 보니까 그때 난 원도시 다닐 때지. 이 회사가 참 시스템이 좋은 거야. 왜냐면 본부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본부장의 색깔이 달라 조금씩. 그러니까 개성 있는 설계들 이성만 선생도 있었고 그때. 이런 작품도 있고 저런 작품 물론 정림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작품이 너무 달라서 좀 뭐야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그 원도시에 있을 때 원도시는 굉장히 그 이렇게 체계가 윤성중 변형호 선생님이 이렇게 스케치를 싹 하면 그걸 그대로 와서 확대를 해가지고 막 집을 만들고 막 이런 그 본부장들이 그분들이 카리스마가 강한 분들은 아닌데 건축이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들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 답은 윤승준 선생이 공관 출신인데 그런 공간적으로나 미적으로 뭔가 이상한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집을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승준 선생은 또 다른 길을 갔어요. 저기 김수 선생님하고 그래서 그런 답이 마치 있는 것 같잖아요. 수학적으로 막 계산하고 분석적으로 따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니까 위에서 그려주는 그림이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나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던 차에 정리 와서 보니까 그렇게 본부장이 자기 어떤 그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자기 디자인을 만들어가고 인터뷰로 왔는데 정리 같은 건 당연히 윤 선생님한테 모시고 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할 텐데 본인이 다 자기가 설계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글을 좋게 썼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거야. 그 집 자체가 좋다는 것보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 그리고 집이 이렇게 동글동글했어요. 그때 그 집이. 근데 다 그때 말하자면 이렇게 박스로 집을 거의 다 설계를 하던 때라서 그렇게 좀 둥그런 집을 설계를 한 거 특히 대형 조직이 그 좀 재밌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매체가 어떤 잡지였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그 이용재 선생이 근무하던 데인데 건축환경. 네, 건축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한국투자신탁인가 하여튼 무슨 그런 이렇게 금융권의 지점 같은 거였는데 그때 이제 뭐 내가 그냥 그 아름답게 글을 쓰느라 형광등이 이렇게 있는데 그 둥그런데 비치면 형광등이 다 곡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이 곡선화되는 그런 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하여튼 뭐 직선의 곡선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집 뭐 이렇게 썼는데 하여튼 그 집 자체에 말하자면 완성도라기보다 정림의 그 조직에 말하자면 그 이 독립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그때 차들을 다 한 대씩 회사에서 줬었어요. 그 본부장들한테 회사 돈으로. 그때 설계사무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본부장한테 차를 사준다는 거는. 근데 회사 돈으로 사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설계사무소하고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문득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때 글을 썼던 게 아마 정림한테 좀 좋게 느껴졌나 봐요. 말하자면 늘 씹던 애가 좋게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철 회장님 회갑 때 그 기념집을 발간을 하는데 나보고 이제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때 김정철 회장님을 직접 만나야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좀 건방진 질문도 했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전에 그 정림건축 집은 공간이 잘 안 보였는데 최근에 지은 집들이 공간이 좀 다양한 것들이 느껴진다. 회장님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인식을 하고 하신 지가 언제쯤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때 굉장히 솔직하게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본부장들한테 많은 권한을 줘서 설계를 하게 하시는데 그건 본인의 그러면 건축적인 색깔은 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건축적인 색깔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은 말하자면 코디네이팅을 하는 전체 조직을 코디네이팅하고 각 개인들의 디자인 능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좀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게 이제 그게 회갑 때시니까 90년대 초반쯤 된 것 같으네. 그런데 그때 김정식 회장님은 이제 본인의 그 김정식 회장님하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앞뒷집에 살아. 평창동에서 앞뒷집에 살아서 내가 그 헬스클럽에 건축가 모임을 4명이서 모였는데 주도를 해서 김정식 회장님이 그 나를 되게 좋아했었어. 그런데 뭐 나중에 질문에 나오겠지만 내가 이제 말하자면 김영철 회장님 편으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믿겠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여튼 내가 누구를 배신하거나 누구한테 미움받고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식 회장님한테는 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님 그만둔 다음에 그래서 가서 뵙고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골프 모임, 오비 모임에 가서 또 김정식 회장님 가서 뵙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그때 하여튼 김정식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가깝게 지낸 기회가 있었는데 김정식 회장님은 자기 건축관에 대해서 좀 고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집을 그렇게 짓겠다고 그런 이제 생각도 있으시고 근데 김정철 회장님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이 뒤에서 좋은 집들을 보고 그걸 오히려 자기 주장으로 어떤 집을 이렇게 끌고 가기보다는 지원해주는 뭐 그런 입장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연락이 와서 이제 보자고 했던 분이 여기 목사님이었어요. 김영근 목사님이랑 이제 난 몰랐죠. 뭐 그 아드님이 목사님인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있고 그 옆에 누가 한 명 앉아 있었는데 그때 CF로 들어왔던 이제 이충로 대표가 그때 같이 이제 김영근 목사님이랑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밥 먹었어요. 밥 먹고 쭉 얘기를 하다가 정림의 대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문준호 대표 잘하고 있는데요. 거기 박수홍 대표도 있고 둘이 콤비가 좋은데 그때 내가 뭣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외부 건축가들도 이렇게 불러서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내가 보기에는 설계사무소 굉장히 오픈해서 잘 운영하고 시스템도 재밌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이미 문준호 대표를 이제 보내려고 생각하고 다 이제 마음 결정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언뜻 대표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하여튼 뭐 대표를 구한다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 사람은 많다. 왜냐면 내가 그때 세건축사협회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 건축가들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 정림 대표로 누구를 오라고 그러면 뭐 너도 나도 다 간다고 그럴 것 같아. 조직이 뭐 대형 사무실 중에서는 그래도 다 호감을 갖고 있는 사무소 거기도 대표로 간다고. 물론 이제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냥 그런 게 해결됐다고 그래서 정림 대표로 와라 그러면 why not?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말미에 난 나오려고 할 때쯤인가? 그날인가? 하여튼 그 다음인가? 그 다음 미팅인가? 오실 생각이 없냐고. 난 내 사무실이 있는데 내 사무실을 놔두고 가는 사람이 있겠냐? 내 직원들이 지금 10몇 명이 있는데 나는 어렵다. 그랬더니 그때 제안이 그 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없어도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두 가지가 겹쳐 있었어요. 내 생각은 하나는 정림이 지금 어차피 대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제 이 양반들이 뭐 그때는 나는 뭐 주식을 누가 몇 프로 갖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때 옆에 있는 CF도 그렇고 이사회를 통해서 문준호 대표는 나가기로 됐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이렇게 돼 있대 자기 내부적으로. 누군가는 와야 된대. 그럼 누가 와야 되겠느냐? 그래서 누군가가 와야 되는 상황이다. 누가 와야 되겠냐? 근데 나? 그럼 나는 뭐 회사의 운영에 대한 거는 뭐 책임을 져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운영은 뭐 책임진다. 그 첫 번째로는 내가 그때 이제 쉬운 둘인가 그랬어요. 설계사무소를 10몇 년을 운영해서 뭐 건축상도 많이 받고 뭐 여기저기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 이름이 났지만 대형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런데 건축가로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뭔가 좀 기념비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좀 규모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우리끼리 뒷골목 건축가라고는 아니 그래요. 뒷골목 건축가들 다 뒷골목 건축가잖아. 자기는 좋은 집이라고 막 그러는데 남들이 잘 모르는 뭐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데 저기 구석에 있는 그런 집들 건축가들이 대부분 그렇지. 그래서 좀 큰 프로젝트를 난 평생 동안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던 차에 정림, 같이 정말 좋은 멤버들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네. 그게 이제 내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런 위기 상황에 왜 나를 불렀을까? 내가 그렇게 뭐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건축가도 아니고 왜 나를 불렀을까? 세건축협회 회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이익보다는 뭔가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건축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끼리 독수리 오용제라고 해서 몇 명 있어요. 지금 하민선이, 권문성이, 이춘기, 나, 뭐 조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을 내려놓고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했던. 그래 여기 사장이 되려면 그 자기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뭔가 그래도 정림의 미래, 만약에 문진호 대표가 나간다면 정림을 잘 셋업시킬 수 있는 트랜지션 피리어드에 잘 셋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 그 정도 판단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 내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그때 김영gun 목사님한테 나한테 그럼 한 가지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 김정식 회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와서 한 친구는 굉장히 강직한 친구예요. 임진호 사장은 좀 소프트한 사람이고, 그래서 임진호 사장은 뭐 다 상황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정림 안에서 공모를 하면 어떻겠느냐, 대표를. 그랬더니 뭐 할 사람이 없대요. 다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막 그러고 뭐 막 그렇대. 이런저런 제안을 많이 했어. 난 나름대로.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잘 엄두가 안 나고, 두 사람이 와서 이제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은 반대를 하고, 한 사람은 뭐 이 대표님이라면 와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림 내부의 이야기를. 근데 뭐 흘러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들어가면 안 될 상황으로 이제 다 모든 게 이사회도 그렇고 뭐 다 모든 것들이 다 안 들어가면 안 될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 후배로부터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여기 정림에 있는 임원인데 대학교 후배로. 형님 여기 이 불바다에 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정림이 지옥이 아니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 어떻게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형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후배로서 진정한 충고입니다. 진정한 충고야 그 친구는. 그런 말 가지고 이상하게 말할 친구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들어오고 싶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이때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살면서 내가 무슨 당하려고 당한 게 아니라 좀 슬픈 일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겪고, 그래서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 오기 같은 게 생겨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뭐 이런. 그래서 정림도 그냥 객관적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사리에 휘둘리지 않고 뭐 급여나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달라고 주장 안 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나는 나가면 되지 하고 마음 먹고 들어오기로 결정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사장으로 온 다음에 DMP가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나는 제일 이제 두려웠던 게, 내 개인적으로 여기 온 다음에 여기서 훅 빠져나가면 여기서 다 갈 수도 있어요. 설계사무소라는 거는 이게 하드웨어가 없어요. 내가 설계사무소를 오래 운영하고 뭐 사장을 오래 했지만 그냥 직원이 다 가버리면 거기가 정림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500명 있었는데 감리 빼고 직원 300명 중에 만약에 250명이 거기 갔다. 그럼 여긴 정림 아니야. 거기가 정림인 거지. 그냥 이름만 바꾸고 그 정림을 뭐 성림이라고 하든지, 그럼 거기가 정림인 거예요. 여기는 정림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 일단 창업자들이, 파운더들이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문 대표가 회사를 운영했던 체제고, 그리고 김정철 회장님은 사실은 이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던 거지 무슨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직접 차고 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문진호, 박승웅 대표가 나가서 직원들이 다 따라 나갔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경력들도 거기서 다 개인한테 걸려 있잖아요. 경력이라는 건 가져갔다. 그러면 정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그럴까, 이제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저기 다 알이 가면 정림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 그게 제일 사실은 좀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전체 인원의 10%가 안 됐어요. 간 인원이 10%가 채 안 됐고,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파운더가 생존해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철 회장님이 여기 생존해 계시다. 그리고 여기 정림의 위치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제 DMP는 갖고 거기는 물 리더가 이제 따뜻한 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고 거기는 이제 따뜻한 리더가 있는데 그래도 정림의 가장 근간인 게 여기 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신생 조직이라서 리스크가 있고 정림은 프로젝트라는 게 계속 연결돼 있잖아.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정림으로 개혁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여기 있다. 자기가 그걸 끝내야 되는 책임감도 있잖아. 건축가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직원들을 그냥 그 자리에 있도록 뭐 내가 뭐 잘했다 이런 것이 이라기보다는 건축 설계사무소의 특징,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관여되어 있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직원들이 많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직원의 이동이 적어서 그게 한 6개월, 한 1년 가까이 갔어요. 여기 이제 어떤 임원은 거기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서로 좋아. 뭐 마음에도 맞고 여기 한 1년 있어 보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거든. 그 마음에 맞는데 거기 약속을 한 거야, 가기로. 그리고 거기랑 훨씬 더 오랜 세월을 같이 지냈어. 그래서 이제 가죠. 그러면 나도 이제 속이 상해. 나 한 1년 같이 걷는데 이게 꼭 가야 되나. 근데 그 친구는 의리가 있잖아, 남자가. 그래서 그런 기간이 한 1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가서 그다음에 간 다음에 또 나랑 연락도 하고 뭐 손바닥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내가 정림을 물려받아서 내가 계속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이렇게 마음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약간의 상처. 그러니까 문 대표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박성웅 사장하고 자기가 다 데리고 있던 직원들 있는데 밀려나가서 거기서 또 오라고 그랬는데 또 그중에 또 안 온 놈도 있는 거잖아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여기 남아 있고 오기로 하고. 하여튼 그런 그 인간적인 그 갈등들, 아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그 시간에 많이 있었지. 많이 있었어요. 임기가 그때 처음에 3년 3년 냈었나? 3년이었던 것 같은데 3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대표 이사 임기라면 잘하면 더 3년 더 연장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공언을 했어요. 직원들하고 워크숍 하면서 나는 3년만 할 거다 하고 공언을 해버렸어. 직원들한테. 근데 4년 했을 거예요. 아마 1년 더 했어. 3년을 하고 났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그때 창업 여기 이제 파운더 이제 회장님 돌아가시고 김 목사 입장에서는 재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약속을 일단 3년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트랜지션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3년을 다 채워서 재임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때 이제 마땅한 사람을 아직 못 구했다. 이 정림 내부에서. 그때는 이제 내가 가고 내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공언했냐면 난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만 너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서 대표이사를 내부에서 선임하지 못했고 그리고 문진호 사장이 있었으니까 키울 일도 없잖아요. 키우지도 않았는데 나 있는 동안에 대표이사를 보고 그러고 키워서 하여튼 우리는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겠다. 그런데 그 내가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거는 주주의 고유 권한이죠. 근데 주주가 그렇게 거기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하면서 이제 내부에 이제 그 정림 사람이 되면 좋죠. 정림 내부의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내부의 사람을 세우는 얘기들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사직을 하고 나가게 된 거죠. 네, 매니지먼트는 내가 이렇게 큰 조직의 대표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뭐 한전 5년 동안에 이제 대형 그 말하자면 기업의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건축가와 달리 경험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세건축협회를 만들면서 거기도 어차피 조직을 짜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다른 건축가들보다는 그런 경험들은 좀 있지만 그러니까 조직 관리, 뭐 인사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알지만 돈에 관련된 거, 매출 물론 내 회사를 17년 동안 운영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알지만 전체 큰 회사를 그렇게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CFO가 그때 같이 들어왔고 그 친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일반 경영에서 이제 돈과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 수주 매출 이런 거 수주나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내가 해야 돼. 건축가니까 그 친구가 앞장설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의 관리인데 특히 이제
회계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그 친구가 좀 많이 맡아서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파운드 아까 얘기했던 김정철 회장님의 인성. 그때도 제가 그 환갑 때 만나 뵙고 건축계 젠틀맨이다 하고 제가 글에다 썼는데 건축을 잘하는 선배는 많아요. 근데 대부분 성질이 더러워. 그 나쁜 얘기가 아니고 성질이 더럽지 못하면 좋은 작품 하기가 어려워. 끈질기게 싸워야 되거든. 클라이언트랑 싸워야 되고 현장이랑 싸워야 되고 프로젝트에 자기 고집을 넣기 위해서 협력업체랑 싸워야 되고 이게 외국 같은 선진국은 다 협의야.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데 우리가 살았던 세대는 협의가 아니야. 싸움이야. 이해를 못 해주는 척박한 환경에서 내 거를 만들어가는 나는 내 이해가 좀 높아. 건축에 대한. 그 싸움들을 싸우니까 좋은 건축가들 만나면 다 성질이 더러워요. 그 고집으로 그나마 그 집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라고 나도 이제 아주 원로가 됐지만 우리끼리 젊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계를 잘하는 선배들은 꽤 있는데 존경할 만한 선배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 만났던 느낌으로는 김정철 회장님은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건축은 자기 고집을 막 세우고 이렇게 싸움꾼이 되면 결국 남의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김정철 회장님 꽤 오랜 시간 설계사무소를 운영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밑에 후배들의 건축관을 이해하고 그대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원해주고 대우도 하고 뭐 여기 나중에 들어왔더니 뭐 대우 잘못 받았다고 얘기하던데 하여튼 내가 바깥에서 보면 딴 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젠틀맨이다. 그러니까 인성이 좋으신 분이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게 이제 뭐 신앙에 기반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인성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손을 놔야 될 때 손을 놓으신 거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주저앉는 거고 적당한 때 손을 놓으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손을 놨는데 그 뒤에 내가 계속 이걸 붙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내가 무슨 뭘 잘했다기보다 하여튼 나가기로 하고 나갔으니까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또 하는 거잖아요. 그 경민호가 했고 또 경민호도 그만두고 임준호가 했고 임준호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김기환이가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메꿔주느냐? 직원들이 메꿔줘요. 다른 임원들이 메꿔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못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근데 다행스러운 건 다음 사람이 있잖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처음에 잘못한 사람을 뽑았어. 그럼 그 다음엔 더 조금 잘한 사람 뽑겠지. 그 사람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아니까. 이제 오너도 알고 다른 임원들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게 되면 최선을 아닐 수 있어요. 최고의 사람이 계속 가면 그게 최고야.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이광료 같은 사람이 계속 수상을 하면 최고인데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최고고 자기 사역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확률은 1%나 되려나? 근데 사람을 바꾸다 보면 그 바꾸는 이제 테크닉도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대기업도 그렇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방법을 택하게 돼서 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이때까지 해왔던 그 경력도 있고 그러고 사람들도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거죠. 리더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뭐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대부분 건축가는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존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좋은 건축가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손을 놔야 될 때 놓지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 놓지를 못해서 주저앉는 거고 정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철 회장님이 두 분이 이제 갈등이 생겼지만 본인이 그걸 다 차지하고 뭐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겠다고 한 게 아니고 뭐 물려줬으니까 어떻게든지 계속 지금 또 목사님도 물려주고 있고 바꾸고 있고 리더들을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밑에 사람이 물러나라 그렇게 해서 물러나지지 않아요. 근데 그 위에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게 너무 단선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대형 사무실들이 어디를 보고 따라하기를 했냐면 SOM을 보고 따라하긴 했어요. SOM에 이제 그때 가서 본 거야. 거기 있던 사람도 있고 보니까 본부별로 운영이 되고
PD, PA, PM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있고 프로젝트 디자이너도 있고 프로젝트 엔지니어도 있고 프로젝트 아키텍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사무가 갖고 들어왔어요. 사무가 삼성 계열이니까 그런 조직 관리라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정님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대형화되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편하니까. 근데 그 시스템은 그렇게는 다 돼 있어요. 그거는 무용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조직이 규모가 크냐, 대본 부제냐, 중보 문제냐, 소본 문제냐 이런 거는 다르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어디가 굉장히 선진적이고 어디가 후진적이다. 그리고 후진적이라서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너 드리븐, 오너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게 내 관리하에 있어야 된다 하면 밑에 사람이 클 기회가 없어요. 밑에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못 하잖아. 예를 들어서 무용 같은 경우에 안 회장님이 다 하시면 밑에 사람은 언제 결정을 하겠어? 다 본인이 다 결정하시는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런 대형 사무실의 회장님이랑 어디 이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야,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 다 됐고 이제 내가 일을 내려놔야 될 때지, 너희들이 이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직원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회장님 아주 젊으신데 무슨 말씀을 하시면 회장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년 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직원이 있고, 한 직원은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그 피곤하신 부분 저희가 다 메꾸고요. 회장님이 조금 좀 편하게 지내시면 저희가 그거를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누가 승진하고 누가 잘릴 것 같아요? 회장님 10년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된다는 사람은 승진하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잘리는 세상 건축계였어요, 이때까지. 그러면 그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두 번째겠죠.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독립적인 사고를 갖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다 자르고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직원의 책임인가? 임원의 책임인가? 아니에요. 리더의 책임이에요. 리더가 그런 사람만, 그러면서 밤낮 그래. 나는 옆에 직원이 없어. 물려줄 직원이 없어. 직원을 못 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그거는 거의 90% 이상 조직의 예를 들어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조직의 선진적인 어떤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 내가 아까 왜 인성을 얘기했냐면,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이 파운더, 이걸 설계사무소를 만든 사람의 생각, 그 결정, 그것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김재 회장님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이제 그걸 먼저 언급했던 게 그게 중요하다. 이게 들어와서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정림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내 회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내 회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문진호와 박승호는 정림을 어떻게 운영했나? 그 다음에 김정식과 김정철은 정림을 어떻게 운영했나? 어느 게 더 좋은 건가? 차이점은 뭔가?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내가 정림이 잘 될 거라고 보다는 직원들이 더 좋아할까? 그래서 더 여기에 더 안착하고 정림의 애정을 가지고 정림을 키고 할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한 생각이 그 생각인 것 같아. 직원 나가는 거 붙잡는 거 하고, 술 먹이면서 못 나가게 붙잡는 거 하고, 그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라면 건축계에서 정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선. 80년대, 90년대에 건축계에서 정림을 바라보면서 정림이 했던 사회에 끼친 공간은 예술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건축이 예술이다 해서 그걸 부각시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잡지도 만들고. 정림에서 디테일집을 옛날에 만든 적이 있어요. 정림 디테일집.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는 일본에서 만든 그 디테루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정림이 만든 디테일 책은 이제 그게 사우디나 리비아에 있다 그때 공사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디테일집을 만들기도 하고, 정림이 그린 디테일집도 있는데 그것들을 건축해서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림 집에 대해 일반 건축가들의 평가는 80점은 된다. 100점짜리는 못 만들지만 80점짜리 집은 만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술적인 해결을 한다. 집을 설계를 할 때 이상하게 모양을 만들어도 나중에 들여다보면 볼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건축계의 정림에 대한 평가야. 정림의 특징이죠, 그게. 그리고 김정식 회장님은 구조 바탕이라서 구조에 대해 잘하세요.
그리고 김정철 회장님은 신기술에 대한 애정이 있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걸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정님의 색깔이에요, 그게. 그리고 건축계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문진호, 박승홍 대표가 됐을 때 정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에 있는 아틀리에 건축가들을 불러서 같이 협업도 하고 그래서 작품이 상당히 아틀리에 같은 아주 디자인 오리엔트에 있는 집들이 정림에서 대형이 큰 건데 나왔어요. 내 생각에 설계는 아틀리에 건축가가 더 잘한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간섭이 없어. 자기가 자기 집, 자기 생각으로 집을 설계할 수 있어요. 조직이 뭘 막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아틀리에 건축가들이 설계를 잘해요. 대형 사무실보다 훨씬 잘해. 내가 보기에는. 자기 예술론을 갖고 있고. 그러면 대형 사무실이 이바지하는 바는 아틀리에 건축가가 풀 수 없는 기술적 해결을 하고 그리고 미래적인 도전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해외 기술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그걸로 집을 만들고 그 내가 이게 뭐 허황된 얘기냐 다다오 안도가 설계한 집을 니켄 세케이가 디테일을 그려줘요. 그런 경우들이 일본은 많아. 본인 다다오 안도가 설계를 해놓고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우면 니켄 세케이의 니켄 악스라고 디테일 설계하는 설계사무소한테 그거를 용역을 줘서 거기서 그거를 설계를. 대형 사무소가 가질 수 있는 건 기술력이죠. 기술력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조직이 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림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김정식 회장님이 그렇게 정림을 운영했었고 나도 내가 만약에 김정식 회장님이 젊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래서 들어와서 내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NUDL이라고 Non-Uniform Design Lab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대문 프라자 같은 거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비선형 설계를 할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기술력 확보하는 일. 그다음에 BIM 하는 설계사무실이 대한민국에 그때만 해도 다 외주를 줬지 내부에서 BIM을 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BIM을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전 직원이 다 BIM을 할 수 있도록 실설계를 외주 안 주고 BIM을 하게 되면 처음에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계획 설계를 할 때 실설계를 다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실설계를 외주 줄 필요가 없지. 계획 설계를 할 때 실설계를 이미 다 풀어놓고 설계를 하니까 초기 투입비가 많아. 그러니까 안 해, 대형 사무실들이. 자기네가 쓸데없이 돈을 넣고 외주 하는 애들은 거저 먹고. 그러니까 BIM을 안 해요. 대형 사무실이 하는 척만 해, 문의만. 근데 실제로 BIM을 하면 실설계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실설계를 외주 준다는 거는 범법행위예요. 건축주가 정림한테 설계를 맡겼는데 그거를 자기가 안 하고 설비 전기는 안 할 수 있지만 건축을 다른 데다 주는 거는 만약에 알면 걸면 걸리는 일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 업무상 배임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다 돌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BIM이라는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우선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실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주장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게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김정식 회장님이 지금 이 피리어드에서 정림을 운영하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서 그걸 진행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내가 정림을 운영할 때의 내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없앤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디자인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내 이름으로 나간 작품이 없어요. 내가 들어온 다음에 작품집을 보면 내 이름이 없어요. 작품집에. 왜? 내가 건축 설계 안 했거든. 리뷰를 했지. 아니 물론 잠깐 스케치도 하고 그랬지만 대표는 리뷰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김정철 회장님의 색깔이었어요. 내가 그때 느꼈던 후견인.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난 여러 가지 꽃이 피기를 원한다. 정림이라는 토양에 코스모스도 피고 장미도 피고 튤립도 피고 너희들이다. 나는 물 주고 너희들은 꽃을 펴라. 그래서 정림이라는 자기가 나가서 설계사무소를 만들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든 척박한 세상이 됐는데 정림이라는 토양이 좋으면 설계사무소를 이 안에서 본인이 하고 그것이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나는 새로운 설계사무소의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디자인했다고 안 하는 거죠. 내 색깔을 지우는 거예요. 디자인 리뷰는 당연히 하지만 리뷰라는 거는 그 친구가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지 내 생각대로 이걸 끌고 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고참 디자이너들이 나랑 많이 싸웠어요. 막 그 애들을 막 강압적으로 막 이게 맞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려 막
내가 되게 뭐라 그랬어. 당신이 주장하는 집이 좋다는 보장이 뭐가 있냐. 그리고 걔가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면 일단 그 얘기를 듣고 합리성이 담보되면 오히려 건축주한테 그 아이의 이야기를 설득시켜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고, 하여튼 디자인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디자이너연하고 그 내 생각을 강요하면 답이 없다 이거는 이 조직에서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디자이너들이 좌절을 겪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 다니는 디자이너는 그 잡지에 자기 이름 하나 나면 1년 가 그게 자기 작품집을 자기 이름을 써주면.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본부장 이름도 못 쓰겠어요. 본부장 이름은 PM,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뭐 여기에 이호락 있을 때 뭐 디자인드 바이 이호락, 뭐 디자인드 바이 누구 저 김석필이 다 디자이너가 실제로 디자이너 한 친구들의 이름을 쓰도록 그렇게 나 있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내가 정림에 있을 때 김정철 회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서 정림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애를 썼었고, 그게 나는 이제 박승홍 문진호 대표가 이 정림을 잘 운영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그 입장으로 회사를 운영을 했었지. 지금은 모르겠어. 또 어떻게 됐는지 내가 아픈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있을 때는 작품 관련돼서 진행을 할 때 내가 여기서 이제 아틀리에 건축가들을 대변하는 뭐 세건축사협회 회장이라고 하다가 대형사무소 조직의 사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젊은 건축가들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젊은 건축가, 그러니까 건축가 아틀리에 규모의 소장 선배로 대접도 하고 또 자기네들의 그 여러 가지 아픔을 대변해서 앞장서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따랐는데 갑자기 정림 사장으로 들어갔어. 이거 뭐지? 쟤 뭐 한 거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따가웠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약간 안 하는 대로 뭔가 이 역할이라고 그러지만 전체 건축에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정림에서 들어와서 이제 현안설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돈 싸움이야. 설계사무소가 왜 어려워지냐면 20억짜리 프로젝트를 따려고 1억 이상을 써요. 그리고 떨어져. 한 4번 떨어져. 그럼 4억 쓴 거야. 그 다음 프로젝트 땄어. 그러면 이미 1억 써서 땄어. 그럼 20억 프로젝트에 5억을 써버린 거야. 뭐가 남아?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애들 월급 적게 주고 외주비 안 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고소당하고. 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설계사무소끼리 자기네끼리 제작각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시켰잖아요. 그냥 뭐 조그맣게 하나 규모 검토해 오라는데 모형 다 만들어가고 막 투시도 CG 다 만들어가서 막 동영상 만들어가고 쌩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막 옷 벗고 덤비는 거야. 그 사람은 잠깐 얼굴 보자고 그랬는데 건축계 대형 사무실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디자인 랩이라고 만들어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정림도 돈 너희랑 똑같이 들고 갈게. 현안 설계할 때 너희 5명, 너희 4명이서 하지. 우리도 4명이서 한다. 10명 안 해. 4명이서 하고 투입 비용도 똑같이 해. CG도 우리 그리지 말려면 안 그리고 그렇게 그냥 소형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듯이 제안하듯이 우리도 그런 조직을 만들고, 물론 턴키는 그렇게 안 되지만 건설회사가 돈을 내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근데 다른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아틀리에 하는 식으로 우리도 할게. 페어플레이 할게. 그래서 디자인 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들을 몇 명 모으고 이 내부에 디자인 랩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 왜냐면 이 본부에서 큰 프로젝트 하다 보면 지쳐요. 따려고 막 과잉 경쟁하고 그래서 떨어져도 되는 프로젝트 하자 우리. 100대 1 이런 프로젝트. 안 들어가잖아 대형 사무실. 그래서 그런 거 하자. 국제현상 뭐 이런 거 하자고. 그래서 디자인 랩에다가 이제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직원들을 놓고 번아웃 된 애들, 그 프로젝트 하고 막 건설회사에 치인 친구들을 거기다 좀 넣어가지고 그때 했던 게 이제 여기 국립근대사박물관, 저기 문광부 리모델링, 나중에 이게 턴키가 됐지만 저 제안 설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현대미술관 하고 그런 이제 몇몇 프로젝트들을 냈어요. 근데 다행히 그게 뭐 1등도 하고 뭐 2등도 하고 이렇게 됐어.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정림에서 낸지 전혀 몰랐다. 아틀리에 사무실인 줄 알고 뽑았다. 배신당했다. 이랬어. 그런 말하자면 대형 사무실이지만 떨어질 각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좋은 제안을 당선돼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 설계사무소 할 때 좀 그 아틀리에 사무실에 그런 경우 많아요. 돈이 조금 모이면 프로젝트에서 돈이 좀 모였어. 그럼 우리 쏴보자. 그러고 그 쏴보자는 건 뭐냐면
좋은 프로젝트 현상설계 국제현상이 이러는데 우리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는 거야. 꼭 당선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한번 이런 재밌는 제안을 해보자. 그렇게 현상설계 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대형 사무실은 그런 거 안 하잖아. 근데 정림이면 좀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국제현상으로 되는 대우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에 직원들과 응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현상 같은 그런 사우디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친환경이라 이런 국제 공모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모전에도 이제 같이 직원들하고 이제 토론을 해서 이제 작품을 내고, 그래서 그런 건축가들이 느끼는 현황설계 때 돈도 안 들이고 막 고민해서 작품을 내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느끼게도 하고, 그게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번아웃된 건축가들의 말하자면 건축가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돋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관리 쪽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떨어진 거 뻔히 알면서 직원들 데리고 돈 쓰고 앉는 거잖아요. 생산적인 일에 투입을 안 하고. 근데 다행히 그 중에 이제 당선된 것도 있고 그래서. 당선됐다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차 공모 때 정림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까놓고 보니까 이제 대형 사무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화 배우였던 장관, 유인촌 장관 때였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얘기를 듣기 싫었던 것 같아. 대형 사무실한테 대형 사무실이 로비했다. 공정치 못하다. 우리는 아틀리에식의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PT를 해가지고 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2차 PT 할 때 바뀌었죠. 저희가 대형 이제 정림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정림이었냐. 그래서 오히려 그 대형 사무실에 말하자면 불이익. 그때 임 장관이 그때 그 심사위원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1차 끝나고 바꾸고, 내가 듣기에는 우리도 이제 정보가 있잖아. 정림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심사위원장한테. 정치적인 자리잖아요. 그 얘기를 나중에 뒤로 들어서 그때 그게 참 기억에 남아. 그때 이제 제안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안이었냐면 건물을 안 만드는 안이었어요. 전체를 서울에 광장이 없어서 그때 이제 광장 얘기를 막 할 때인데, 전체 바닥을 다 이렇게 슬로프로 만들어서 그 광장을 쭉 올라오면 경복궁이 보이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다 건물들이 다 들어가. 박물관이라는 건 사실은 빛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가운데 우물처럼 이제 구멍 하나 있고 그냥 다 플랫 경사진 바닥. 뽕피두 미술관 앞에 가면 바닥이 약간 슬란트 있죠. 경사져 있잖아요. 그래서 광장을 정말 이렇게 그냥 길거리가 광장이 되는 게 아니라 광장을 도시가 만들어주고 빈터를 만들고 거기 기능들은 다 있고 약간 경사져 있는 광장을 통해서 올라가면 우리 경복궁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아마 굉장히 그 공간이, 그 광장이 다목적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아직도 있지.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이상한 짓을 안 하고 대형 사무소가 아닌 아틀리에 방식으로 제안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라서 이제 기억이 남죠. 그 다음에 규모로 보면 이제 심야의 롯데월드를 했어요. 근데 단위 프로젝트로 설계비가 400억이었어요. 나중에 감리비는 별도고. 정림 아마 역사상 가장 큰 설계비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의미도 있지만, 신격호 회장님이 생존할 때 이제 가서 신격호 회장님 앞에서 PT를 했는데, PT 중에 주무세요. 한 10분쯤 지나면. 그 아들하고 신격호 부회장하고 다 이제 해놓고 거기 회장님한테 가서 쇼오프만 하는데, 한 번도 한국 건축가가 설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본 설계를 다 일본에서 했는데, 그리고 우리 할 때도 RTK라고 미국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했는데, 롯데에서 RTKR 그 안보다 정림, 우리는 턴키를 하거나 그럴 때 꼭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시공회사를 할 때 정림안도 하나 만들어가. 외국사를 껴주면 니네 그려, 우리도 하나 그려.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같이 비교하게 이제 하는데, 우리 거를 정림 거를 그려갔는데 롯데에서 정림 게 더 마음에 든다 그래서 RTKL이 오히려 거꾸로 뒤에서 지원을 하고 메인 디자인은 우리가 하고 그랬던 프로젝트라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신격호 회장이 생존에 한국 건축가가 직접 그 기본 설계를 가지고 PT를 했던 그런 좀 재밌는 기억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래서 그 기억이 나죠. 그리고 이제 심양도 여러 번 신격호 회장이랑 같이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나간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지 다 이제 완공이 돼서 이제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